세계 경제의 중심, 다문화의 멜팅팟, 패션과 예술의 아이콘. 뉴욕. 그곳에서 미셸이 전하는 부동산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노하우와 함께하는 미셸's Real Insight. 안녕하세요. KM1660 라디오 코리아 미셸의 리얼 인사이트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 뉴욕, 뉴저지 세미나를 위해서 방문해 주신 변호사, 회계사, 사업가, 그리고 유튜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좌청 변호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쇼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희 라디오 청취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좌청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뉴욕, 뉴저지는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인 것이,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형님이 여기 사세요. 그래서 항상 뭐 분기에 한 번 또는 뭐 한 반년에 한 번씩은 오는데요. 네. 이번에도 뭐 여름 기간이고 해서 부모님 인사드리러 오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국내 이런 여러 지역들에서 이제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뉴욕, 뉴저지 세미나 같이 할 그런 목적으로 왔고, 또 이런 가운데 또 부회장님께서 저희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런 귀한 시간에 저희가 소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 믹스 유즈 빌딩, 임대 부동산이라고 하죠. 저희가 팔 때 이제 트랜스퍼 텍스가 한 3% 정도 나오죠. 그리고 또한 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막상 생각하지 못했던 세금이 나오고 또 이제 금액이 많아지면 이 세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이런 것들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질문이 이제 프로퍼티 텍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금이 이제 크게 봐서 세 종류를 저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소득세, 네. 그리고 내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할 때 주로 이제 증여 상속이죠. 네. 그래서 발생하는 증여 상속세. 네. 세 번째가 이제 자산을 소유하는 데에 대해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인 네.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재산세는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재산이 위치한 곳에 카운티 또는 시리에서 정한 그런 세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트랜스퍼 텍스 같은 경우는 뭐 안 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거는 예. 뭐 플래닝의 대상이 아니다,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다면 뭐 다른 텍스에 있어서는 어떤 플래닝이 가능하겠느냐가 얘기가 될 텐데, 소득세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임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 1031 Like Kind Exchange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동종의 자산을 교환하는 데 대해서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뭐 정확하게는 양도세 부담의 의무를 미래로 이월해 준다라는 그런 성격인데요. 간단하게는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투자 부동산을 산 거예요. 뭐 10만 불 주고 샀다고 할게요. 네. 근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라서 100만 불이 됐어요. 네. 그럼 이제 나 이거 팔아야지 라고 하면 양도소득이 90만 불이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보통의 경우는 이 90만 불에 대해서 양도세율 곱해가지고 세금을 낸단 네. 내는 상황이 될 텐데, 네. 그거를요, 내가 돌아서서 뭐 오늘 막 규정에 대한 걸 테크니컬하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 규정을 만족시키고 그 100만 불을 다른 부동산, 다른 투자 부동산을 사는데 쓰게 되면 이 90만 불이라고 하는 발생한 양도소득이 당장 과세가 되지 않고요, 미래로 이제 이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확보하게 돼요. 이게 네. 그러면 이제 동종 자산을 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밀리언짜리를 팔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제 손에 이제 텍스 내고 이제 남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금액을 전부 다 넣어야 하나요? 어떻게 그게 트랜스퍼가 되나요? 1031으로?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서는 네. 100만 불에 팔았잖아요. 네. 원래는 90만 불 양도소득이 나왔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네. 안 낸다는 거죠. 안 내고. 내가 정확하게 뭐 180일 이내 뭐 45일 이런 조건이 네. 있는데, 그걸 충족해서 다른 replacement property, 그 기한 내에 다른 투자 자산을 구입하는데 100만 불을 쓰면 네. 90만 불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월된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스텝업 베이스라는 그거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좀 장기로 이제 놓고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어떤 홍길동 씨가 10만 불짜리를 사서 100만 불이 됐어요. 근데 이걸 팔았는데 나 세금 내는 거 이러고 또 내가 계속해서 임대부동산 투자하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부동산을 100만 불 주고 샀어요. 네. 세금 안 냈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잘 또 커요. 네. 그래가지고 홍길동 씨가 이제 어르신이 되시고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1000만 불이 됐어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논의의 목적상 사례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1000만 불이 되면 와 내가 가치가 많이 오르고 거기서 이제 임대소득이 나오고 좋은데 네. 이거 언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2월 한 것이 면제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9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언젠가는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뭐냐면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면 그 9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언제고 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 이거를 상속대상 자산으로 네.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바꿔 말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돌아가실 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받으면 예를 들어 그 홍길동 씨의 자녀가 이거를 받았을 때 베이시스가 스텝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네. 뜻이냐? 1000만 불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길동 씨의 자식이 돌아서서 그 자산을 1000만 불에 팔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렇지만은 상속세가 또 거기 그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031이라던가 스텝업 베이시스라는 것은 양도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양도세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원래는 990만 불이라고 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홍길동 씨도 안 내고 그걸 상속받은 자녀도 안 내는 거니까 everybody's winner. 그러면 네. 루저는 누구냐? IRS. IRS. 그러나 IRS는 기꺼이 그런 것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방금 말씀하신 스텝업 된다라는 스텝업 베이스를 말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나머지 한 가지가 그 DST라고 Delaware Statutory Trust의 지분을 참여하는 방법.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변호사님. 네. 역시 네. 이것도 그러면 이 소득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증여 상속세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한다고 치고 네. 소득세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홍길동 씨가 10만 불에 사서 100만 불이 됐을 때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샀어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양도세를 계속 이원하잖아요. 근데 걱정이 생겼어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임대부동산 나 이런 거 신경 쓰기 싫은데 더 이상 내가 테넌트 관리하기도 싫고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건 신경 쓰기도 싫고 나는 이제 배우자와 또는 뭐 혼자서 뭐 은퇴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내가 더 이상 이런 임대부동산을 안 하고 싶은데 1031으로 내가 그동안 누적됐던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걸 매각하고 내가 뭐 연금을 사건 뭘 하건 하면 부담해야 되잖아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내가 직접 부동산을 계속 투자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DST라고 하는 것이 Delaware Statutory Trust의 약자인데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나의 트러스트인데 거기에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불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0만 불짜리를 팔면 양도세 내니까 그게 아니라 1000만 불을 팔았지만 그 1000만 불로 이 DST라고 하는 하나의 투자 옵션이 되는데요. 트러스트. 마치 우리 그냥 사모펀드 같은 거. 사모펀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사모펀드. 그게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 일종이군요. 법적으로 세법상 여기에 지분을 사는 것을 1031으로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은 직접 부동산을 내가 투자해서 관리하는 그런 부담이 없이 1031도 계속 유지하면서 대신에 이제 이 DST를 운영하는 전문 이런 프로페셔널 부동산 개발자들 또는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개인인가요? 아니에요. 거버넌트인가요? 펀드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이런저런 그 투자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들이 조성한 투자 펀드이고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 펀드로서 나는 거기에 지분 참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해당 자산이 벌어들이는 임대소득이라던가 이후에 그 자산을 매각했을 때 벌어들이는 캐피탈 게인이라던가 양도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내가 그 지분만큼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직접 부동산 투자해서 임대소득 받고 테넌트 관리하고 뭐 세금 재산세 이런 거 내고 하는 것들에서의 부담을 벗어나면서 나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패시브 인컴으로 다 받되 테넌트 1031의 자격은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그런 자격 하나의 유지를 옵션이 하고 그렇지만 관리는 하지 않고 투자 개념으로
예,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 투자도 그렇잖아요. 내가 애플 주식을 샀을 때 애플의 모습 내가 경영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이 잘하면 거기서 배당도 받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부동산, 특히 1031의 자격을 유지해주는 그런 투자 옵션으로서 DST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31 스텝업 베이스 DST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그러면 증여 상속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미국의 현행법은요, 이 한 사람의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1,300만 불까지 텍스 프리로 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금액인 거죠.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 상속을 감안하면 한 가족의 한 제너레이션으로부터 다음 세대로 증여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네. 타임스 2예요. 그러니 총액 기준으로 그 부부가 평생에 걸쳐서 증여 상속할 수 있는 증여 상속세 없이 그게 2,600만 불이니까 네. 굉장히 커서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 이 증여 상속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그런 하우스홀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그렇겠네요. 중요한 부분은 이 법은 한시법이라서 2025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러면 그게 이후에 이 라이프타임 익셈션이라는 게 얼마로 줄어들지는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1,300만 불이니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이게 100만 불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 그만큼 다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언제라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지금 자산이 우리는 그만큼 안 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리 어차피 내가 다음 세대로 이걸 증여하거나 상속할 계획이 있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미리 해놓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아, 그걸 상황이다. 또 미리 할 수가 있네요. 그럼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건물이나 투자용 부동산 물건을 구입할 때 LLC를 만들어서 통상적으로 다 구입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부동산을 구입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LLC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이게 세금을 줄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90% 또는 95%의 이유는 리걸 프로텍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걸 프로텍션. 그렇죠. 어떠한 리걸 프로텍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관리하고 테넌트를 드리고 하다 보면 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겠죠. 실제로는 뭐 테넌트들이 손님을 받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물론 건물 앞에서 넘어진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네. 보험으로 커버가 되긴 하겠지만 당연히 네. 보험도 해야 되겠지만 네네. 2중, 3중의 프로텍션을 우리가 둘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네. LLC라는 게 Limited Liability Company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LLC를 설립해서 거기에 투자금을 넣으면 뭐 100만 불을 넣어요. 그걸 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서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그 부동산 비즈니스에 관해서 발생하는 whatever legal risk는 거기서 스테이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limited liability, 유한 책임만 지는 거예요. 얼마까지? 내가 투자한 금액까지만. 그러니까 개인한테 책임이 따라오지 않고 회사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렇죠. 나한테까지 그와 같은 네. 리스크가 전이되는 상황을 막아준다. 네. 그게 법인 설립, 특히 이제 LLC가 더 수월하다 보니 관리가 네. LLC 설립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나를 보호하기 위한 이유다 LLC는. 오케이. 그러면은 LLC에 이제 보면은 이제 임대부동산 같은 것을 살 적에 개인이 뭐 혼자 살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이렇게 그룹으로 사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멤버들을 넣을 때 혹시 좀 알아둬야 될, 뭐 주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동업이잖아요. 맞죠? 네, 네. 파트너십이란 네, 말이죠. 네, 네. LLC를 운영한다는 것도 동업이니까 그게 가족이 됐건 가족이 아니건 동업자로서의 어떤 상호 간의 기대 사항이라는 것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니라 정말 최대한 이걸 이제 operating agreement라고 불러요. 네. 회사의 경우 법인의 그 코퍼레이션의 경우는 bylaw 정관이라고 부르고 LLC나 파트너십 특히 LLC 같은 경우는 이 운영에 대한 규칙을 operating agreement라고 하는데 그걸 간과하지 않고 꼭 제대로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written으로 잘 적어놔서 어그리먼트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첫 번째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프랙티컬하게는 꼭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앞서 제가 1031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LLC로 우리 둘이 샀어요. 네네. 부동산을 샀단 말이죠. 근데 잘 돼요. 네. 우리가 잘 해요. 근데 나중에 한 명은 계속해서 나는 1031을 할 거야.
우리가 1,000만 불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쳐요. 네네. 그랬을 때 저는 나는 이제 부동산 공동 투자 안 하고 나는 엑시트 할래요 라고 할 때요. LLC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한 명은 이 텐더리온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고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기술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지만 이게 단순히 그 프로퍼티를 팔아가지고 우리 돈 분배한 다음에 나는 그 투자 나중에 판 금액을 가지고 텐더리온을 따로 하고 나는 그냥 세금 내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러면 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니까 여기까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게 법적으로 이게 drop and swap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이거는 전문 부동산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간단한 컨셉은 그걸 바로 해당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이 LLC를 먼저 청산하는 과정을 하고 부동산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에 텐더리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번거롭거나 아주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걸 간과했다가 텐더리온에서 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LLC 투자할 때 고려하셔야 된다. 그런 리스크가 있네요. 그러면 보통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만약에 파트너업을 해서 LLC를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텐더리원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은 좀 그 부동산 전문 변호사님과 상의해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상의의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텐더리원을 어떤 파트너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누구는 하고 안 할 때 그냥 매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큰 금액을 보낼 때 뭐 만불, 2만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억, 50억, 100억 막 이렇게 큰 금액을 또 보낼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그 한국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한 채를 판다고 해도 벌써 뭐 50억, 60억, 70억, 100억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팔아가지고 여기다 보낸다. 내지는 여기 있는데 내가 한국에 돈을 보내서 거기서 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금액이 작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금액이 클 때 저희가 좀 알아둬야 될 상식들이 있을까요? 세금과 관련돼서? 이게 질문을 좀 정리를 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선 쉬운 것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는요. 물론 매각 이후의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당연히 별도로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 송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자면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수월하다. 제가 경험했다는 얘기는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까지도 포함해서인데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미국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경우는 어떤 외환거래법,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관점에서 일 텐데요.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 그래서 적법하게 돈을 벌고 세금 낼 거 다 내고 송금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은 거의 없다. 이제는 한국에서 돈이 넘어오는 그런 경우가 사실 더 일반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것도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사무실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들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해서 미국의 투자 활동에 쓴다라는 말은 한국에서 돈이 나오는 과정과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과정 두 단계를 나뉠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는요. 문제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에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외환거래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한국이 훨씬 더 타이트하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룰이 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나올 때 고려사항이 뭐냐? 역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돈, 예를 들어 내가 100만 불을 보내는 거라고 칠게요. 그러면 100만 불을 보낼 때 이게 세금 다 낸 돈인가? 한국에서. 이거를 뭐 자금 출처 조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텍스 클리어런스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게 각 개개인들이 세무서에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당신이 이렇게 조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합니다라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어렵다? 내지는 그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고요. 두 번째는 그 돈을 이제 10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보낼 때 본인이 한국에서요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해외 이주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 거지만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투자를 위해 돈을 보낼 때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외국환 거래은행이라고 하죠.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다 있는데 네, 거기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거는 어디다 쓰실 건가요? 그렇죠. 를 물어봐요. 그 두 가지인 거예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 어디다 쓸 것인가요? 이고요. 사람들이 오해를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거기다가 좀 놀라고요.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돼요. 나 뭐 살 거예요. 부동산, 그렇죠. 건물 그렇죠. 이거 사고 그렇습니다. 나 뭐 계약했으니까 계약서 여기 있어요. 그렇습니다. 라든지 뭐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거를 또 프루브할 수 있는 그 증빙 자료들을 그럼요. 필요로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건데 네. 그 두 단계에 있어서 두 과정에 있어서도요. 더 어려운 거는 텍스 클리어런스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들이 나 당연히 그거 세금 낸 돈이야 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겪다 보면 이게 의외로 녹록치 않네 라는 것을 겪는 그런 상황들이 많고 그렇죠. 이건 또한 개인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각각의 히스토리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가 스토리가 다양하다 보니 저희가 함부로 또는 섣불리 그거 문제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 상황에 달려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고 대신에 이제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것은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원래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동산을 매매한다 그러면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의무가 있긴 한데요. 그거 외에 내가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쓴다라고 했을 때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돈은 깨끗해야 된다. 그렇죠. 그 의도죠. 네, 텍스 세금을 다 정확하게 낸 돈이 어디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다든지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 그 레코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원활하다. 맞습니다. 이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최근 아는 지인한테 accelerated depreciation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텍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변호사님이 좀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답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최대한 그냥 짧게 굉장히 얘기를 그냥 하자면 짧은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간단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요. 우리가 뭐 내 돈 다운페이로 20만 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하잖아요. 레버리지 투자라는 건 내가 모기지를 받는 거죠. 은행에 네. 돈을 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내 돈 20만 불 들이고 이제 론 받아서 100만 불, 80만 불 받아서 사면 네. 임대소득을 얻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컨셉이 있다는 거죠. 그 감가상각은 내가 수입을 내기 위해 그 수입을 낼 목적으로 어딘가에 투자했다 그러면 그 투자 금액은요 내용 연수에 걸쳐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뭐 마우스를 사고 컴퓨터 무슨 종이를 사고 이런 것들은 바로 사는 즉시 비용이 되겠지만 큰 규모의 어떤 유형 자산을 살 때에는 당장 비용 처리가 원래는 안 되고 그 예상 사용 연수를 따라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부동산은 막 40년, 30년, 27.5년 그렇죠. 말이런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ccelerated depreciation이라는 것은 가속 상각인데요.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을 사면 부동산을 100만 불 주고 사면요. 여기도 전등이 있고 에어컨 시스템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을 보면 이게 40년의 내용 연수냐? 절대 아니죠. 훨씬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100만 불 주고 샀어도 일부의 그 컴포넌트들은 내용 연수가 훨씬 짧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40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비용 처리를. 내가 100만 불을 그렇죠. 40년에 걸쳐서 뭐 1년에 40만 불이면 뭐 2만 얼마씩이 아니라 미리 그거를 감가상각할 거를 미리 예를 들어서 내가 2월 1에 이걸 40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거지만 2월 1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이거를 좀 텍스에서 좀 그렇죠. 원래는 깎아주세요. 40년 동안에 걸쳐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법이 허락하는 방식에 따라 나는 첫 해에 상당 금액을 빨리 앞당겨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첫 해에요. 내가 100만 불을 투자했잖아요. 20만 불 내 돈 들여서. 실제는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임대소득 뭐 많이 버는 게 아니라 100만 불짜리에서 뭐 얼마 받겠죠. 그러면 그거 나머지 내 실제 뭐 비용으로 offset하고 나면 감가상각 예를 들어 가장 우리가 어그레시브하게 하면 30만 불이라는 비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게 어딘가에 비용을 쓴 거냐? 아니죠. 그냥 나는 투자했을 뿐이에요. 서류상 페이퍼 러스가 30만 불이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내가 기타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죠.
우리가 항상 소득세를 어떻게 절세하냐 이 고민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렇죠. 그런 고민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를 예를 네. 들어서 1년에 올해 이제 금액이 이제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얻은 소득세보다 이게 크니까 그럼 내가 이거 3년으로 좀 해서 할게요. 그런 것도 가능하죠. 내지는 5년으로 해서 할게요.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조금 또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길 바라는데 단가 생각을 하고도 네네. 또는 손실을 다 처리하는데 네, 그 해에 벌어들인 소득보다 손실이 더 많아서 그렇죠. 손실이 남잖아요. 그거는 미래 연도로 캐리 오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5년에 걸쳐서 쓰는 거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던가 이런 책들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부자들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내냐. 네. 또는 작년에 한참 꽤 큰 뉴스가 됐었던 게 트럼프 같은 도널드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네. 세금 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저희 같은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했었던 바죠.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이미 굉장히 어떤 사업가로서 큰 돈을 벌던 사람인데 세금을 안 냈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를 예상했던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컨셉이에요. 부동산 투자를 레버리지를 해서 큰 금액의 서류상 손실을 일으켜서 그걸 기타 소득에서 줄이는 데 사용한다. 이게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건데요. 네. 아니나 다를까 그랬구나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나저나 이 자체는요 100% 합법입니다. 법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제가 그런 부자들이 어떤 채택하는 텍스 플래닝의 방식이 그 자체로 잘못됐다거나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accelerated depreciation은 그 임대 부동산에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죠. 투자 부동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부자들이 텍스 플래닝의 목적으로 절세의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큰 경우를 얘기할 것 없이요. 개개인들이요. 우리 교포들, 우리 교민들도 다 그렇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는 이런 세미나의 이런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르고 누리지 못하다 보니 그런 걸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 질문.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회계사님들이 이런 거를 좀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내가 절세를 할 때는 요런 그런 법들도 있어서 요거를 잘 사용을 하면 되겠다. 요런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각각의 어떤 전문가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특히 이제 우리는 이 법의 내용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ccelerated depreciation 이런 걸 다 기술적으로 아실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그렇죠. 내가 임대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서류상 손실을 합법적으로 일으켜서 누릴 수 있다는데 나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당연히 주변에 텍스 어드바이저가 있으실 거라고 보면 그렇죠.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 이런 베네핏을 좀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대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자,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어려워요. 그죠? 네, 한 가지 일을 하기도 어려운데 지금 회계사 일도 하시고 또 유튜버로도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시고 팔로우도 굉장히 많죠? 64.5K 6만여 명? 예, 제가 좀 봤습니다. 저도 팔로우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얻고 너무 좋은데요. 이런 여러 가지를 매니지하는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그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플랫폼이죠.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또 겸손을 좀 빼면 잘한다라고도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고객들을 통해서만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상황에서만. 근데 이제 제가 언젠가부터 특히 이제 그 코로나 때부터 네. 하나씩 두 개씩 이제 10분짜리 올린 게 그와 같은 저희 서비스 또는 저에 대해서 어떤 그 프레젠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뭐 저희 비즈니스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고요. 물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정보 전달이라는 면에서 꼭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를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건 활용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이요. 매니지를 할 때 네. 몸은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뭐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있으실 거고. 예, 그럼요. 이 여러 가지를 어떻게 잘 매니지를 하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건강 좋아하는- 관리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건강해야 된다. 그죠? 그거는 저도 건강은 챙기는 편이고 네, 또 건강의 목적도 있지만 아침부터 이제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루틴이 된 지 좀 오래됐어요. 네. 또 하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에요? 보통 대략 한 4시 반? 아, 진짜 일찍 일어나시네요. 4시 반. 주무시는 시간은요? 자는 것도 그래도 한 10시 반 정도. 아, 10시 반. 그래도 좀 일찍 6시간 정도? 그 정도를 예. 하려고 하는데 네. 대체로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제가 서울 사무실하고는 일을 늘 매일같이 같이 하는데 그게 이제 얘기가 길어지다 보면 그들의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 이어지면 제가 이제 얘기하죠. 이 제가 신경 써야 되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운동하시고 또 잠을 좀 줄이시고 이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매니지먼트 방법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네. 아까 그 변호사 회계사를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세법 또는 뭐 에스테이트 플래닝 또는 이런 쪽 비즈니스 이걸 트랜잭셔널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하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두 가지를 다 안다라는 것이.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부동산 거래를 하는 변호사라고 쳐도 저는 그와 같은 계약서를 보는 데 있어서 뒤에 어떤 파이낸셜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잖아요. 재무제표 이렇게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약서의 하나하나 조항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저는 오히려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만큼 두 가지의 어떤 그 기본적인 날리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을 하기 때문에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트랜잭션을 할 때 회계사님하고 또 따로 컨설팅 할 거는 하고 또 변호사님하고 할 거는 또 따로 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막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2개, 3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잔 변호사님이랑 하면 그냥 하나로 원스톱 쇼핑 그렇게 하려고 그런 네. 컨셉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예.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성공한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제가 성공했다라고 감히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뭐 성공을 위해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인 거는 맞을 테니 다음 세대는 이러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온 지 20년이 되어 가는데 몇 살 때 오셨죠? 26세, 26살. 26, 아, 네, 26, 네, 27 그때 왔는데요. 큰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이민 1세대로서 제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충분히 시장이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도 훨씬 더 유의미한 그런 커리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이건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그 말은 한국 사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과 충분히 일을 해도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때가 지금부터 한 10년이 더 된 과거인데 그때 생각했었던 한국의 어떤 레퓨테이션, 모국의 레퓨테이션이라던가 그 컨트리 파워라던가 이거는 지금하고 또 비교해보면 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한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네. 세계 강대국 5위 안에 들죠. 그죠? 강대국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경제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나 네네. 분명한 거는 저도 이제 여기서 나고 자라거나 아니면 학창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네. 우리가 성장했었던 그 시기 대비 저희 이제 큰애가 이제 12학년이 되는데 네. 그들 세대에서의 컨트리 어떤 레퓨테이션이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갔다. 그리고 이걸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내가 머티리얼라이즈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그게 커리어 면에서도 본인 삶에 있어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과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저희 일과 별도로 또 하고 싶은 일들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또 어퍼튜니티를 잘 이용을 하고 지금 좋은 시대에 있으니까 젊은이들은 엄청 또 커질 수 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또 많은 앞으로 또 그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훌륭한 분들이 또 많으니까 롤 모델도 많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좀 잘 앞으로의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청 변호사님, 미셸의 리얼 인사이트에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유용한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요. 제가 더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오세요. 네, 뉴욕, 또 뉴저지. 오면 그때 또 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출연해 주시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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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경제의 중심, 다문화의 멜팅팟, 패션과 예술의 아이콘 뉴욕. 그곳에서 미셸이 전하는 부동산 정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노하우와 함께하는 미셸's Real Insight.